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쌤입니다. 오늘 설 연휴 기간이죠. 17일입니다. 일단 수능, 설이지만 수능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능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 설 연휴 기간에 나와서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쪽에 나온 그 고전 문학 작품 그리고 소설 작품 중에 출제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 주생전입니다. 강의를 블로그에 일단 요약 정리본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설을 읽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어 간다는 것은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잡을 것은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인물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거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해야 되고요. 인물의 가치관, 심리,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물의 관계, 이런 것도 파악해야겠죠. 제가 지금 필기해드리는 부분은 수능의 가장 기출이 다양한 문제 유형 중에 소설에서는 인물 유형이 최다 출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물의 성격, 가치관, 심리, 인물의 관계 등은 대사나 또는 서술 내용 이런 것을 토대로 파악해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배경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등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심리, 특히 심리를 묻는 문제는 시가 문제와 연결해서 운문문학과 연결해서 출제가 잘 되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운문문학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되니까 인물의 성격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파악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그러니까 소설 구성 3요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물,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 등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나 배경은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인물의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물의 처지를. 그러니까 이 처지를 토대로 해서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가치관이나 관계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건과 배경조차도 인물을 파악하는 걸 중심으로 두고 진행해 나가시는 마지막으로 파악하셔야 될 게 서술상 특징입니다. 100% 출제되는 유형 중에 또 한 가지죠. 서술상 특징 파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1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상 특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점이죠. 몇 인칭 시점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구성, 액자식 구성이냐, 아니냐, 시간 순서상으로 진행되는지 시간 관계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역순행적이냐, 순행적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재도 나오겠죠. 특정한 소재가 있느냐, 소재의 역할은 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겁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고전소설은 고전소설만의 특성이 있어요. 중학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시점이 대체로 전제적 작가 시점이 많이 활용되죠. 전제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면서 서술자, 즉 다시 말하면 작가의 개입이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서술 시점과 특히 이제 작가의 개입이라든가 작가의 논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되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나 정기성이 있다거나 유연성이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개입되잖아요. 그런 점을 좀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나온다면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를 들어 영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성, 영문소설 구성 요소, 뭐 예를 들면 뭐 기이한 출생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자, 고전소설은 또 이것까지 포함해서 문제 출제가 될 테니까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생전을 뽑은 이유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소설 유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했던 부분 좀 이따 다시 펼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흘러가셔야 되는데, 이 인물 중심 문제 출제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수상 특징 문제. 이 두 가지는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돼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뭐 줄거리가 있다면 줄거리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줄거리는 직접 제시되기 때문에 상황을 가장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줄거리가 있는 소설 문제가 있고 없는 소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줄거리 모르면 문제 못 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주셔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고전 소설만의 특성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제가 제 모습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가끔씩 이러는데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작게 만들게요. 제 거를.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중요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전. 앞부분 줄거리 나왔어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세요. 명나라 때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시간적 배경이자 공간적 배경이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다. 라는 걸 알려주죠. 주생은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주생은 뭐 주생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이겠죠. 과거에 실패하고 떠돌다가 어릴 적 친구 베드로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승상의 딸 선화를 본 후 변심하여 자 봅시다. 마음이 변해서 선화와 연인이 된다. 어때요? 여기서 판단할 때 주생의 자 봅시다. 주생이 한 행동들이 쭉 열거돼요. 자 다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등장인물의 행위 그죠? 또는 대사 이런 걸 통해서 뭘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물의 성격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제시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주생이라는 인물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변심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이들은 베도는 괴로워하다가 자 이런 거 보십시다. 자 베도의 심리를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면 어떨까요? 자 상당히 억울합니다. 사랑을 잃은 베도는 괴로워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자,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베도의 심리를 출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부름직한 시조나 뭐 현대시 어떤 게 있겠냐 이런 것들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주생은 선화와 헤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혼인하기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네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고요. 선화와 어떻게 됩니까? 헤어졌지만 혼인하기로 해요. 때마침 임진왜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낯익게 볼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성을 주는 거죠. 자,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등장인물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성이 이제 획득이 되죠. 주생은 종군석이 자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징집되어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사연을 보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주생이라는 이런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주생이라는 인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인물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이제 선화와의 사랑도 이루지 못했죠. 자 삼각관계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주생의 N년이 누굽니까? 베도예요. 베도. 자, 얘 배신하고 누구 만납니까? 예, 선화를 만나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러브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화살표 뿅 날아가면서 누구예요? 임진왜란이 얘들을 막아버렸죠. 그죠?
인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됐습니다. 마침내 조생은 조선에 이르렀다라고 시작됩니다. 자, 배경을 잠깐 보시면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제가 지금 별표를 상당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요. 자, 이렇게 인물의 성격이 제시될 만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행위라 그러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격 판단하고요.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 있다면 시와 연결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배경이 나타나는 것들 있죠. 역사적 배경, 이건 뭡니까? 공간적 배경의 변화. 예를 들어 명나라에서 조선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 풍의 칠언시를 지었다. 자, 칠언시 짓습니다. 그 시 전편은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을 이래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중에 오르니. 누중은 뭐 오늘날의 누각이라는 거, 정자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자, 근심을 안고 있대요. 문맥상 이 근심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심 뭐겠습니까? 예, 누구 생각하는 거겠어요? 예, 바로 선아와 이별했기 때문에 선아에 대한 그림을 안고 누각에 올라왔더니 첩첩이 푸른 산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자, 산이 많다는 건 뭘까요? 자, 봅시다. 이 산은 이 선아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거지요.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푸른 산이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도 넣어놨지요. 왜 이렇게 많지? 자,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을 가로막지만, 자, 여기서 잠깐 볼까요? 가로막는다는 거죠. 뭐예요? 산이 가로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물이에요.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자, 근심은 어때요? 막지를 못한다. 얘가 선아와의 만남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내 근심은 막아주지 않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출제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칠언시를 지었는데, 칠언시라는 건 7자 한자로 된 시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요? 바로 주생의 인물. 자, 주생이라는 인물의 정서. 이 정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움이죠. 예, 그리움입니다. 인물의 그리움. 자, 이 뒤에 연결될 만한 걸 써봐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주고요. 특정한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시를 한번 써보세요. 뭐 또는 달리 지었으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죠. 물론 산문 속에 있기 때문에 단조로움. 산문 속 운문이잖아요. 산문 속에 운문을 집어넣음으로써 단조로움을 좀 피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이듬해엔 계사년이라는 것은 구체적 1593년 어때요? 사실성이죠. 명나라 군대가 외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왜 구체적 지명도 사실성. 이때 주생은 조금 일로 올려볼게요.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깊이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몰려 있었다. 당시에 나는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오죠? 이 소설에서 이 나가 나옵니다. 자, 고전 소설 어떻습니까? 좀 요거 청각펜 다른 걸로 한번 칠해볼게요. 보세요. 고전소설은 대체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데 이건 1인칭 소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작품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겁니까? 구체적 시기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통해서 사실성이라는 걸 상당히 높여줬는데 심지어는 소설의 시점조차도 1인칭이다. 상당히 독특한 소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곳의 여관에 주생을 만났다. 누가? 나가 누구 만났다는 겁니까? 주생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가 주생이란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생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인칭 관찰자는 거죠.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왜요? 나는 조선 사람, 얘는 중국 사람이죠. 글로 저 이거 뭐 한자겠죠. 한자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 잘못 후하게 대해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생은 그림을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자, 이런 것들은 소설적 장치입니다.
말 안 했는데 이런 계절적 또는 시간적 또는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뭡니까? 갇혀 있게 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필기해 드릴까요? 갑니다. 주생이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가 됐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 한 편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 노래물은 다음과 같았다. 자, 이 소설이요. 미리 잠깐 설명을 좀 정리를 좀 제가 펜을 치워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핵심 정리 좀 해볼게요. 한문 소설이고요. 애정 소설입니다. 자,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자, 의의를 잠깐 보면 초기 소설과 후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체로 초기 소설, 조선 초기 소설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후기 소설로 갈수록 좀 사실성이 강해지는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주생전이다. 자,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데 이 비극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운영전 기억나십니까? 예. 고전소설이 비극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이런 건데요. 지금 이 부분들 어떻습니까? 고전소설류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자,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누구겠어요? 주생이죠. 자신의 처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기댈 곳 없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토로란 말은요. 대체로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한맛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걸 토로하다 그럽니다.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자, 이 기러기 줄지어 나네. 어디 갑니까? 객창에 거물거리는 동굴 아래 이미 놀란 마음이 오늘 항온역 빗소리를 어이참아 들고. 자, 다시 봅시다. 얘는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자기는 고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거든요. 이 기러기는. 그래서 주생의 마음을 좀 더 비극적이게 만들죠. 주생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객창에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언을 객창은 나그네 창가 뭐를 뜻인데 누구를 처지합니까? 주생이죠. 주생은 어디서 온 애입니까? 명나라에서 온 애예요. 중국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 조선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임진을 할 때 파병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은 지금 객창에는 몰려 있는 거고요.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항원역 빗소리 자, 이 소리 참 못 듣겠더라. 이 소리 들으니까 왜? 내 마음이 더 외롭고 그리워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도 황혼역의 빗소리, 뭐 기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생의 어떤 심리, 외로움 이런 걸 좀 더 강조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제될 거예요. 기러기, 뭐 황혼역의 빗소리 이런 걸 토대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치치원이라는 작가도 떠올라요. 치치원. 예. 이 사람은 당나라 유학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취하우중 뭐 이런 거. 예. 취하우중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가을밤, 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요?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부각시키거든요. 화자의 외로움을 심란한 심정을 더 부각시킵니다. 닮아 있어요. 자, 낭원의 구름 아득하고 라고 됐습니다. 여기에서 세 줄은 제가 묶어버리고 싶은데요. 자, 계속 읽어서 나가야 되니까 한 방에 정리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낭원의 구름이 멀리 있고 영주의 바다는 막혀 있고 주름 들여온 옥루는 어디쯤인가. 자, 다 뭡니까? 선화가 있는 곳이 아득하게 느껴지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니까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리움이죠.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대. 이건 누구예요? 예, 바로 주생을 비유하는 말이죠. 돼요.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가정상학으로 갔으면 했으면 좋겠다. 예, 오강도 누가 있는 곳이겠습니까? 선화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선화 만나고 싶은데 멀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요. 저는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 그 다음에
화자를 드러내는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자를 드러내는 부평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또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낭원, 영주, 주리엄, 오강 이런 건 다 또 누가요? 예, 선화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난 그런 노랫말의 단계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인지 누차 여러 번 이런 뜻이요. 간절히 물었다. 예,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출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들려준 얘기가 주생이가 나한테 알려준 거래요. 이게 액자식 구성이죠. 내가 들은 얘기를 중간에 집어넣고 이게 내가 들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는 어떻게 됩니까? 주생이라는 인물이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주생의 이야기죠.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화의 이야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미안합니다. 조금 더 남았군요. 여기 밑에 내려서 볼게요. 자,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책 제목은 화간집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준 시가 10여 편 들어있었다.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도 시를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원진의 희진시 형식을 본떠 30분의 배유를 지어 책의 끝장에 써주며 이렇게 위로했다. 자,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잖아요. 위로. 예? 다시 여기다 쓸게요. 위로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출제되지 않을까요? 소설 속에서 말하기 전략 뭐 이런 거요. 말하기 뭐 방법, 전략. 예? 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로하기 전략인데요. 어떤 식으로 위로했는지 볼까요? 대장부의 근심을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 뿐이요. 대장부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공명을 이루는 데만 중요한 거다. 근심이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된다. 뭘 중요하다는 거야? 입신양명하는 걸 중요시하는 인간형이죠. 자, 이 대사를 통해서 뭘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인물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물의 가치관. 그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조금 일로 옮겨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가치관, 성격조차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안 보니까 좋죠? 예, 성격 판단해야 된다. 가치관 판단.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위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했습니까? 공명 이외에는 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습니까? 그 여자 말고 또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겠죠? 명나라 군대. 명나라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너 집에 갈 수 있지 않냐.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거 잠깐요. 여기다 볼게요.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읽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자, 볼게요. 자, 동풍은 이미 주랑편이니 주랑이 뭐야? 주생을 주생을 얘기하는 거죠. 주생의 편이니 교시가 남의 집에 갇히리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라고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넣어 드릴게요. 자, 봅시다. 뭐가요? 자, 요 가로친 거 보이세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삼국지 내용을 활용했다는 거죠. 다시요. 주생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자, 이미 집어넣을게요. 동풍이 이미 당신 편에 있다는 거잖아요. 동풍이. 다시요.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주생 너에게 유리하게 됐다. 그리고 교시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기서는 선화를 비유한 말입니다. 남의 집에 갇히려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돌아갈 수 있고 너 누구 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이튿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는데 주생 거듭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얘기는 한바탕 웃어거려 불가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27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그 마치 그림 같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설명할 게 많아서요. 자, 출제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읽어보셨으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 고전 소설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뭇 성격이 달라요. 자, 색깔을 좀 다른 걸 정리할게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기적 언행, 여성의 본능적 애역 질심, 현실성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격 현실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규범적 구속으로 일탈이다. 얘가 장사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앞편 뒤편 다 보셔야 돼요. 이 작품은 전체 줄거리도 보셔야 되고요. 자, 과거 시험에서 일탈하고 있더란 얘기죠. 새로운 가치를 뽑고 있더라.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 유형을 보시면 새로운 시대의식이 드러나더라. 자, 욕망이란 걸 부정적으로 안 본다. 이거 저는 출제된다고 봅니다. 자, 비문학 지문하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비문학 지문에서 욕망을 긍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는 뭐 상당히 다양한 소설 나오고요. 서정시 삽입 요것도 독특하니까. 그리고 고전 소설엔 자주 등장하죠. 비극적 결말 구조요. 아까 뭐 운영전 제시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요. 자, 그 덧붙이면 뭐 인칭 시점을 쓰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작품에 대한 정리는요, 제가 블로그에 여기 보이시죠? 예, 블로그에 업로드를 다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도 업로드 해놨습니다. 보시고요. 자, 빠르게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빠진 부분들도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이 전체 줄거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셔야 돼요. 앞쪽 뒤쪽 문제도 보셔야 돼요. 이해 감성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